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나는 평생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짓고 수많은 직원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은 단지 지저분한 집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고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결국은 기회까지 새어나가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을 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거실 한 칸, 싱크대 한 줄, 책장 한 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포기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가 보입니다. 집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인생의 선택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경영도 똑같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류가 쌓이고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누적됩니다. 둘째, 관리에 초점이 흐려져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필요한 것을 제때 찾지 못합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의 물건 흐름을 관리하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새고 삶의 집중력도 함께 새어나갑니다. 나는 수많은 집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쌓인 물건들을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물건들이야말로 가장 큰 누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곧 보이지 않는 지출입니다. 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삽니다.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때로는 홈쇼핑에서 한 번에 여러 권씩 들여옵니다. 문제는 산 책이 아니라 읽지 않는 책입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 언젠가 읽겠지 하며 몇 년째 꽂혀만 있는 책, 제목만 보고 안심하고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책들. 이런 책들은 자산이 아니라 일종의 부채입니다. 돈이 묶이고 공간이 묶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으로 마음까지 묶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어지러운 환경은 뇌에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보내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시야에 물건이 많으면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ABC 뉴스 플러스 1 또 여러 연구에서 집안이 어지러울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불안감과 피로감을 높인다고 보고합니다. 멀크, CS, NCS, 에지드 플러스 우리가 집에만 들어오면 더 지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결코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본은 기회비용의 낭비다. 집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책, 가전제품, 화장품, 옷, 주방용품, 각종 기념품까지 6개월, 1년 동안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지금의 당신 삶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오히려 관리, 보관, 청소, 결정이라는 부담을 계속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지출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창고, 셀프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 물건은 늘어나니 결국 집 밖에 또 다른 집세를 내고 물건을 보관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 창고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조 원 규모로 커졌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펄스 플러스 1 집안에 다 넣지 못하는 물건을 위해 또 다른 공간을 빌리고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을 묶어두고 있는 족쇄인지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정리를 못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배우면 늘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를 못하는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정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배운 적이 없을 뿐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정리도 똑같습니다. 정리를 감에만 맡기기 때문에 막막한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둘지,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버리고 남길지 기준이 없으니 늘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조를 배우고 나면 정리는 훨씬 덜 힘든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말할 때 늘 크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주말에 집 전체를 다 치워야지. 이번 기회에 확 다 버려야지. 그러나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회사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보았습니다. 큰 계획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라. 작게 바꾸고 그 작은 변화를 매일 이어가라. 정리도 똑같습니다. 방 하나, 집 전체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책상 한 면, 서랍 한 칸, 현관 신발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면 인간의 감정 시스템이 즉시 반응합니다. 눈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조금 맑아지고 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그 옆칸도 한번 해볼까라는 다음 행동을 불러옵니다. 정리는 머리로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시원하다는 감각을 먼저 경험해야 습관이 됩니다. 재미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1년에 평균 2점, 5일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쓰고 그로 인한 교체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PR 뉴스와이어 또 다른 조사에서는 평생을 합치면 6개월 이상을 물건 찾기에 쓰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IKEA, 우리가 열쇠 어딨지 안경을 어디에 뒀더라 하며 허둥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리는 단지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사실 불편함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어질러진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 상태가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정돈된 집에서 오래 지낸 사람은 조금만 물건이 쌓여도 마음이 금방 불편해집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관리 체계가 없는 회사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게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의 첫 단계는 정돈된 공간이 주는 감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편안함, 집중되는 느낌, 여유, 질서감, 마음의 평온함, 이 감정을 한번 깊게 맛본 사람은 다시 그 감정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리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억지로 참고하는 일이 아니라 좋은 감정에 중독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는 느려질지 몰라도 좋은 감정을 기억하는 힘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한번 맛본 평온함을 알고 나면 그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지금 내 집의 상태는 그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미뤄왔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오늘 당장 작은 한 칸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책상 위 한 줄을 비우는 그 작은 행동이 사실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정리하는 첫 줄일지도 모릅니다.
정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남편이 물건을 못 버리게 한다. 부모님이 계속 쌓아둔다. 아이들이 치우질 않는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지쳐버렸다는 하소연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리는 혼자 독단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은 같이 사는 팀입니다. 팀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간은 절대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때문에 정리가 막힐 때 근본 원인은 단순합니다. 정리를 주제로 한 대화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매일 생활하는 집과 물건의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워. 그거 왜 또 사와? 그건 왜 버렸어? 같은 감정 섞인 말만 오갑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충돌입니다. 사람마다 물건을 대하는 감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옷 한 벌이 젊은 시절의 자존심 같은 것이고, 낡은 그릇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마지막 연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쓰지 않는 짐으로만 보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버려 라고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버릴 만한 물건을 끝까지 붙들고 이건 내 추억이야 건들지 마 라고만 하면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피곤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정리가 막힌 집의 첫 번째 해결책은 청소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한 번만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라고 묻는 순간부터 정리는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설득하려 들지 말고 먼저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어떤 상태가 되면 불편한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헐렁한 옷장과 비어있는 서랍을 볼 때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물건이 채워진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언어로 옮겨가야 합니다. 회사도 규정이 없으면 금방 엉망이 되듯 가정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옷장은 80%까지만 채우고 20%는 비워두자.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정리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물건은 최대 3개까지만 갖자. 냉장고 안의 모든 음식은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앞에 두고 기한이 가까운 것부터 먹자. 이렇게 수치와 규칙이 생기면 감정 싸움이 줄어듭니다. 이 원칙을 정할 때도 한 가지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타협할 수 없는 영역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임이 효능이 떨어진 약 상한 건강보조식품처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족 모두가 이건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는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선이 세워져야 나머지 영역, 즉 추억과 감정이 섞인 물건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사실 가정을 작은 조직처럼 운영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기업에는 재고 기준, 폐기 기준, 품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물건이 쌓이고 쌓인 물건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뀝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없이 들어오기만 하면 집은 금방 창고가 됩니다. 한번 창고가 되어버린 집은 다시 집다운 집으로 돌려놓는데 2배,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질 수 있지만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힘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자신의 공간 한 칸을 정리하고 그 변화를 가족에게 보여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정도면 나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많은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평생 정리할 틈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고 스스로를 존중받는 공간에서 보내야 합니다. 집이 창고가 되어버리면 인생 후반부의 여유와 품위도 함께 묻혀버립니다. 정리는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수준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의 문제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안의 물건만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리는 다음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사고방식, 감정의 잔해, 우선순위, 돈의 흐름, 그리고 삶의 질. 무엇이든 쌓기만 하고 거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돈도 물건도 감정도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정리는 결국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만이 돈도 시간도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버티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힘은 버릴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집이고 회사는 회사죠. 가정까지 그렇게 관리해야 하나요?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돈이 오가고 물건이 흐르고 시간이 쌓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없는 공간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재고 관리에 실패하면 현금 흐름이 끊기고 창고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며 결국 생산성은 바닥을 칩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은 새어나가고 집은 창고가 되고 삶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중장년 노년의 시기에는 소득은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매일을 에너지 누수 속에서 살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지러운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 피곤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나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나이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리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올리는 일, 빛이 막힌 창가를 정리해 햇살이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일, 발 디딜 틈 없던 방 한 칸을 비워 손주가 편안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 이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내 삶을 조금 다르게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집은 결국 우리 인생이 머무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그 항구가 늘 어둡고 복잡하다면 뱃길도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 항구가 밝고 단정하면 비바람이 와도 배는 다시 출발할 힘을 얻습니다. 정리는 집을 바꾸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서랍 하나를 여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이 왜 부자의 집이 되기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집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급 인테리어, 비싼 소파, 유명 브랜드 가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수많은 CEO의 집을 방문하며 느낀 공통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쓸모없는 물건이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은 내 공간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구조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사람은 대개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지출도 똑같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사람은 감정도, 관계도, 지출도 훨씬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집안의 풍경이 곧 마음의 구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흐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보고도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돈이 새는 구조를 보면서도 감각이 둔해집니다. 결국 낭비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부가 축적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는 곳이 너무 많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출만 계산합니다. 월세, 전기세, 카드값, 교육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새는 돈은 이런 공식 지출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 가정을 상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거대한 누수 구조다. 예를 들면 이런 비용들입니다.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삽니다.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같은 것을 2개, 3개 사게 됩니다. 냉장고 속에서 식재료가 썩어 나가고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식품을 계속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 구매 비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중복 소비는 가계의 큰 지출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시간 비용도 있습니다. 물건을 찾느라 하루에 10분, 15분씩 쓰다 보면 1년에 수십 시간씩 사라집니다. 해외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이 평생 약 6개월 이상을 물건 찾기에 쓰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래의 CGP,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의 인생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감정 비용도 큽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을 복잡하고 어수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고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UTS 플러스 1, 즉 정리되지 않은 집은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환경인 셈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가족 간 말투가 거칠어지고 사소한 갈등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비용입니다. 건강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먼지 쌓인 물건 통풍이 되지 않는 구석들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뉴반스 헬트 플러스 1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의 불면과 피로는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감정 건강의 비용이 쌓이면 결국 가정의 경제력과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업으로 치면 위기 경영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한편 요즘 한국에서도 셀프 스토리지, 개인 창고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개인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추정되고 앞으로도 연 5, 7%대 성장률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MARC 그룹 플러스 2, 그랜뷰 리서치 플러스 2,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거 환경이 그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달리 보면 집안에 다 넣지 못하는 물건을 위해 또 다른 공간에 또 돈을 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위해 돈과 시간을 더 쓰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리하지 못한 과거를 보관하는 데 돈을 쓰고 있는가? 정리의 본질은 사실 물건을 치우는 기술이 아니라 물건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과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도한 애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버리려 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돈 주고 산 건데 아깝잖아. 이건 추억이 있는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른 물건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건은 쓸 때만 가치가 있다.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추억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공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비용일 뿐이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경험과 감정 속에 있습니다. 오래된 컵을 버렸다고 해서 그 컵과 함께 마시던 차의 향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따뜻한 차를 올릴 수 있는 깨끗한 식탁이 생길 뿐입니다. 가족은 정리해서 가장 어려운 변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모님은 못 버리고 남편은 화를 내고 아이들은 정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겁니다. 정리는 공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가족은 그 합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사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창고, 서류, 보관 공간, 생산 라인마다 사용 기준과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기준 없이 물건만 들어오고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숫자로 기준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정리한다. 같은 종류 물건은 3개 이상 소유하지 않는다. 옷장은 80%까지만 채우고 20%는 비워둔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유통기한 순으로 정리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바로 정리한다. 이렇게 기준이 숫자로 정리되면 감정 싸움이 줄어들고 정리의 효율은 올라갑니다. 정리가 되면 생각이 놀랄 만큼 명료해집니다. 예전에 한 고위 임원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집을 싹 정리하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이상하게 결단력이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리는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부담을 줄이는 일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도 어지러운 공간은 뇌를 소모시키고 선택 능력을 떨어뜨리며 피로를 쌓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PMC 플러스 ES 사이언스 다이렉트 플러스 이 반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단순해지면 뇌는 비로소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해야 할 선택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정리는 곧 내 뇌의 에너지 배분표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정리는 돈, 시간, 감정,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리는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물건 찾느라 버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소한 짜증과 갈등을 줄이고 공간을 되찾고 뇌의 부담을 줄이고 결국 삶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안의 한 칸을 비우는 일 사실은 내 인생의 다음 단락을 위해 종이를 한 장 새로 꺼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무엇을 쓸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집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만 치우면 되지 뭐. 내가 원래 좀 지저분해서 그래요. 얼핏 들으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그 사람의 행동을 무너뜨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품질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기술 설비 건물 못지않게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은 반드시 환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투나 스펙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매일 앉아있는 책상 사용하는 공구 서류를 쌓아두는 방식, 퇴근하고 돌아가는 집의 상태에서 고스란히 보입니다. 품질이 낮은 공간은 결국 품질이 낮은 삶을 만듭니다. 너무 많은 물건, 방치된 물건,
찾지 못하는 물건, 필요 없는 감정이 묻어 있는 물건, 기한이 지난 물건,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사람은 점점 느려지고 둔해지고 예민해지고 집중력을 잃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환경의 침식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매일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사실 물건이 많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 나면 하지 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긴 아깝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저는 이런 말들을 회사에서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 싫을 때 꺼내드는 가장 흔한 기술입니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들은 물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결정하기 싫어서 힘든 것입니다. 버릴지 말지, 남길지 말지, 어디에 둘지 기준을 세울지 말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싫으니까 물건이 쌓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집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피하는 습관이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일에서도 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해야 할 말을 미루고 바꿔야 할 습관을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가 언젠가로 미뤄집니다. 정리의 핵심은 결정력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잘 치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물건은 내 삶의 목표에 기여한다. 이 물건은 내 삶을 방해한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길 것은 남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줄일 것은 줄입니다. 결정이 빠른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도가 붙습니다. 회사 경영에서도 가장 위험한 행동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 능력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작은 물건 하나를 두고 내리는 수많은 결정이 결국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힘을 길러줍니다.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확실성에 약합니다. 버리고 나서 다시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돈이 아깝지 않을까? 이 물건이 사라지면 추억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잘못 결정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물건을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물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인생을 살기 어렵다. 정리는 이 불안을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다루어 보는 연습입니다. 오늘 낡은 옷 한 벌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직업 선택, 인간관계 정리, 삶의 방향 전환 같은 큰 결정 앞에서도 훨씬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러나 효과는 매우 큰 결단력 훈련 도구입니다.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주인의 정서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책이 여기저기 쌓여만 있고 익히지 않고 있다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이 많다면 지금의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 붙들려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빈 상자, 빈 병을 유독 못 버리는 사람은 언젠가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오래 두는 사람은 언젠가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미뤄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득 찬 냉장고는 어떤가요?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자주 나온다면 그 집은 감정 소비가 계획적 소비를 이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을 보고 냉장고는 항상 가득하지만 실제로는 늘 먹을 게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냉장고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소비의 패턴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공간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향, 감정, 습관, 사고 패턴이 모두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공간 관리이면서 동시에 심리 치유이자 자기 재구성 작업입니다. 어질러진 공간을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은 사실 내 안에 뒤엉켜 있던 감정과 생각을 한 겹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리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습관, 집착, 두려움, 미련, 바뀌지 않는 사고방식,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진짜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결국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버려야 할 낡은 사고, 버려야 할 낡은 감정, 버려야 할 낡은 생활 방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사람의 품질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집안의 풍경을 바꾸는 일은 결국 내 삶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물건 하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정리는 결국 혼자만 잘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집에서 갈등의 원인은 돈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닐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어지러운 환경과 정리에 대한 기준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이 보이도록 깨끗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식탁 위에 물건이 하나만 올라와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싱크대에 그릇이 두세 개만 있어도 금방 설거지를 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건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언제든 쓸 수 있겠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은 늘 답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늘 억눌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리가 안 되는 집의 첫 번째 해결책은 청소가 아니라 대화다. 대화 없이 정리를 밀어붙이면 반드시 반발이 생깁니다. 대화 없이 물건을 버리면 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잡동사니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 한 구석이 찢기는 경험이 됩니다. 그 상처는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남습니다. 그 뒤부터는 집을 치우자는 말만 꺼내도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정리는 기술이고 기술에는 반드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이고 어떤 기준으로 버릴지 어느 정도 수량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 모든 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엄마는 이 정도는 정리됐다고 느껴야 마음이 편해. 아빠는 이 물건만큼은 정말 버리기 힘들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기준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정리 기준을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각자 아주 작은 영역 하나씩을 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싱크대 서랍 한 칸, 아빠는 현관 신발장 한 줄, 아이는 자신의 책상 위 한 구역, 이렇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각자 기준에 맞게 정리해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남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정리했구나. 너한테는 이게 편한 구조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공용 공간의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거실, 주방, 식탁, 욕실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개별 취향이 아니라 공동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는 밥, 찻잔, 조명 외의 물건은 올리지 않기로 한다든지, TV 주변에는 리모컨과 한두 건의 책만 두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어두기로 한다든지, 현관에는 계절에 맞는 신발만 두고 나머지는 박스에 정리해 보관하는 식입니다. 이런 기준을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손대기 싫은 공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일 수도 있고 공구나 기계가 가득한 작은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일정 기간 손대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사람 스스로 그 공간을 천천히 정리해 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깨끗한 집이 아닙니다. 삶이 명확해지는 집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집에서는 삶의 방향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달라집니다. 첫째, 선택이 빨라집니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늘 뭘 입지, 어디에 뭐가 있지, 와 같은 사소한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둘째, 감정이 안정됩니다. 시각적 피로가 줄어들면서 화를 덜 내게 되고 마음의 진동폭이 작아집니다. 셋째,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삶의 우선순위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에 시간을 쓰고 싶은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환경 기반 의사결정 구조라고 부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머리가 바뀌고, 머리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복잡해. 언제 한번 마음 잡고 정리하긴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선택 능력을 마비시킨 신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생각해 봅시다. 침대 옆 탁자에 책과 영수증과 약봉지가 뒤섞여 있고, 바닥에는 어제 벗어 던진 옷이 놓여 있으며, 거실 식탁에는 택배 박스와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침대 옆 탁자에는 물컵 한 잔과 오늘 읽을 책 한 권만 놓여 있고, 바닥이 깨끗하게 보이고 식탁 위에는 그날 아침에 먹을 식사만 올릴 수 있는 여백이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하루라도 시작하는 마음의 무게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환경은 의지를 이깁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그 결심을 지켜주지 못하면 의지는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다이어트를 마음먹고도 냉장고에 과자와 야식거리가 가득하다면 의지는 금방 무너집니다.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책상 위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집중력은 늘 도망갑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 사는 사람은 규칙을 배웁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떠나보낸다. 공간에는 여유를 남겨둔다. 이런 규칙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쓸데없는 약속을 줄이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나를 소모시키는 감정에 거리를 두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는 가족관계의 질도 함께 바꿉니다. 어지러운 집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잦습니다. 누구는 치우라고 하고 누구는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리 기준이 서고
공용 공간이 단정해지면 집 안의 대화 주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이걸 또 샀어가 아니라 우리 다음엔 이 자리에 뭐를 두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집을 설계하는 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돈도 경력도 성취도 결국은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된 환경은 이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늘 짜증이 앞서고 서로를 탓하게 만들고 말수가 줄어들게 합니다. 반대로 정돈된 환경은 같은 식탁 위에서도 훨씬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꾸라. 가족에게 넌 왜 이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집의 한 칸을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시도가 오랫동안 엉켜있던 가족 관계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집을 바꾸는 기술이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부드럽게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느 나이에서든 새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집안의 아주 작은 구역 하나를 가족과 함께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 공간, 앞으로 어떻게 쓰면서 살고 싶을까? 그 질문이 오고 가는 순간 이미 정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성공의 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삶에서 변화, 성장, 성취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목표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 계획을 짜고 공부 계획을 적어 내려가지만 정작 그 목표를 지켜줄 책상, 거실, 냉장고, 침실의 상태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주 지나지 않아 결심은 환경에게 지고 맙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사람의 의지를 조용히 걸어나 확실하게 약화시킵니다. 시야가 복잡해지고 뇌의 용량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고 피로는 더 빨리 찾아오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작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의지를 이긴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도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환경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야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정보 흐름이 방해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뉴스, 예일, 이듀 플러스 1. 나는 삼성 초기 시절부터 직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어지러운 책상에서 큰 결정을 기대하지 마라. 생산성과 통찰력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된다. 허투루 한 말이 아닙니다. 프린스턴 대학과 여러 연구에서 시각적 혼잡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더 금방 지치게 만든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피오, 프린스턴, 에디투스 일. 많은 사람들은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리행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행동의 40% 정도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제임스 클리어 파실, 즉 환경이 던져주는 신호에 반응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TV를 켜고 소파 앞에 과자가 있으면 생각 없이 먹고 침대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자기도 전에 끝없이 화면을 넘깁니다. 우리는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환경과 습관에 의해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을 만든다고 믿지만 사실은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냉장고가 항상 뒤엉켜 있으면 건강한 식습관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책상이 늘 복잡하면 일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하루의 시작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옷장이 뒤섞여 있으면
외출 준비부터 불안하게 시작됩니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을 보고 수백 개의 가정을 분석하면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면 금방 피곤해집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실제보다 2배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뇌가 계속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누안스 헬트 플러스 1, 둘째,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옷장, 책상, 주방, 어디에서든 사소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먼저 치울까? 저걸 먼저 할까? 이건 어디에 넣을까? 이런 자잘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힘은 바닥이 납니다. 이것을 의사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부르는데, 작은 선택을 많이 할수록 큰 선택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The Decision Lab 플러스 EPMC 플러스 이 셋째 감정, 기복이 큽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집을 복잡하다, 어수선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고 특히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더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WebMD 플러스 1.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스스로도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넷째, 소지출이 많아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물건을 찾지 못해 다시 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약을 버리며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하는 충동 구매까지 더해지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출이 계속 불어납니다. 다섯째, 삶이 반응형이 됩니다.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지 스스로 선택하며 살지 못합니다. 방에 과자가 있으니, 먹고 TV가 켜져 있으니, 보고 휴대폰이 눈앞에 있으니 잡는 식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으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 도대체 오늘 나는 뭘 한 거지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환경은 주도권 있는 삶을 빼앗아 갑니다. 환경이 흐트러진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리의 본질은 버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정리를 단순히 치우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리는 버리는 능력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회사를 인수하고 줄이고 키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공장은 과감히 정리했고 의미 없는 사업은 통폐합했고 회복 불가능한 시스템은 갈아엎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의 원칙입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 기억나지도 않는 서류, 중복된 물건 고장난, 소형 가전 3년간,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효율을 갉아먹는 잡음입니다. 성공하려면 인생에서 이 잡음을 줄여야 합니다. 정리는 곧 잡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와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을 더 가질까 보다 무엇을 덜 가질까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동할 때도 결정할 때도 마음을 정할 때도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정리는 속도를 회복시키는 기술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는 일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떠나보내는 용기다. 오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은 앞으로의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나만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환경을 바꾸고 환경이 다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성장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돈 주고 샀는데 버리긴 아깝지. 지금 버리긴 이런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자. 말만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과거의 나를 더 붙들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물건은 기억을 붙잡고, 기억은 과거를 붙잡고, 과거는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조용히 눌러 앉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오래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 시장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물건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삶의 속도를 잃게 됩니다. 공간이 없으면 변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집안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자리,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 자리, 새로운 생각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나가 분명하지 않으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물건을 버리려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 방향이 선명하면 물건을 볼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이 물건은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에 매달리게 하는가? 방향이 분명하면 버리는 일은 덜 두렵습니다. 반대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방향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릴지 말지 결정할 때마다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결국 결정을 미루고 그 미뤄진 결정들이 집안에 물건이라는 형태로 쌓여갑니다. 정리가 안 된 집을 자세히 보면 늘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집안의 대부분 물건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과거의 취향, 과거의 체형, 과거의 직장, 과거의 유행, 과거의 관계, 과거의 꿈. 이미 역할이 끝난 것들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든든하다. 안정감이 커진다. 그러나 실제 연구들을 보면 집안이 어수선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우울감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집을 어수선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낄수록 하루 종일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메디 플러시, 웹MD 플러시, 물건이 많다고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집안의 어수선함이 심리적 안정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집중이 안 되고 긴장도가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터 플러스 1, 결국 많이 가진다는 것이 반드시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버림은 자유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선택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이걸 어디에 둘지, 나중에 쓸지 말지, 버릴지 말지, 누구에게 줄지, 물건 하나마다 결정이 따라붙습니다. 결정이 많아질수록 뇌는 빨리 지칩니다. 이것을 결정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부르는데 많은 작은 선택이 쌓일수록 큰 결정을 할 힘이 줄어든다고 여러 연구들이 이야기합니다. The Decision Lab 플러스 E. Taylors University라스 그러니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할 사소한 결정의 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소한 결정이 줄어들면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일, 오랫동안 미뤘던 사람에게 전화하는 일,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일. 물건을 줄이는 것은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에 에너지를 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생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롱그리스 플러스 EIK의 플러스 이 하루하루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5분 10분이지만 평생을 합치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책을 읽을 수도, 산책을 할 수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일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집에는 늘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사라집니다. 모든 물건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감정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집안의 미완의 결정들 버릴지 말지 애매한 물건들, 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사람을 늘 반응형 모드로 만듭니다. 내 의지보다 눈앞의 물건과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버림의 본질은 속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스펙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우고 빨리 수정하고 빨리 움직이느냐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물건은 사람의 움직임을 무겁게 하고 결정의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버림은 속도를 회복시키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 선택할 자유를 되찾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방 한 칸이 비워지면 그 방은 서재가 될 수도 있고 취미방이 될 수도 있고 손주가 뛰어놀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방을 창고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정해진 순간 그 방은 더 이상 삶을 바꾸는 공간이 되기 어렵습니다. 버리는 일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결정한 건 아닐까? 버리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순간은 대부분 너무 많이 버렸을 때가 아니라 너무 오래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버림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손해볼까봐, 아까울까봐, 기억이 사라질까봐, 잘못 결정할까봐, 두려운 그 순간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경험이 쌓이면 인생의 더 큰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얻을 수 있다. 정리는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줄이는 일입니다. 정리는 집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집안을 돌며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너는 과거의 나를 위해 소중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미래의 나를 위해 떠나보낼게. 그 작은 인사가 앞으로의 당신 인생에 예상치 못한 여유와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제력입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 항상 무언가에 쫓긴다는 느낌,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만 처리하고 하루가 끝나버리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천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사람의 집은 거의 예외 없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일이 나를 끌고 다녀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늘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집이나 책상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닥에 놓인 잡동사니 쌓여 있는 택배 박스, 어디에 둘지 몰라 임시로 올려둔 물건들, 한 번 보고 다시는 펼치지 않은 서류와 봉투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니까 집이 복잡해진 것이고, 집이 복잡해지니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환경이 산만하면 뇌는 불필요한 자극을 계속 받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어지러움, 책상 위, 미해결 문제들, 바닥에 놓인 물건들, 가득 찬 옷장과 냉장고, 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뇌는 자꾸만 언젠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당장은 손대지 않아도 머릿속 어딘가에 계속 열린 창처럼 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늘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안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개수도 제한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자극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계속 뇌를 자극하는 구조라면 우리는 늘 에너지 누수 상태로 살게 됩니다. 통제력을 되찾는 첫 단계는 내가 통제해야 할 것과 손을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물건도, 감정도, 기회도, 기억도 전부 안고 가려 합니다. 손에 들린 것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을 다 붙들고 가려는 회사는 결국 망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핵심 몇 가지만 잡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정리는 바로 이 원칙을 집안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것, 진짜 관리할 의지가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보내는 행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물건 하나에는 항상 여러 개의 보이지 않는 부담이 따라 붙습니다. 보관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필요할 때 옮겨야 하고, 어디에 둘지 정해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할지 버릴지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인생의 변수를 줄이는 일이다. 변수가 많을수록 사람은 지칩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집안의 물건들까지 계속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행동은 빨라지고 집중력은 강해지고 선택은 명확해지고 삶의 흐름은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는 에너지가 여러 곳에서 새어나갑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쓰는 순간, 보관할 공간을 찾느라,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 버릴지 말지 고민하며 감정이 소모되는 순간, 집이 어지러워 보여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루다가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 이런 작은 누수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사람의 의지는 서서히 약해지고 삶의 추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는 이 누수를 막는 행위입니다. 새는 곳을 하나씩 막아 나가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도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지만 에너지 관리만 잘해도 삶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과 물건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하루가 끝났을 때의 만족감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내 삶을 조금은 움직였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가 잘 된 집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 반응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옮겨갑니다. 물건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하는 행동이 줄어들고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이 늘어납니다. 둘째, 감정 중심의 삶에서 원칙 중심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버릴지 말지를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복잡한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향합니다. 단순함은 가벼움을 만들고, 가벼움은 속도를 만들고, 속도는 집중력을 만듭니다. 정리는 단순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단순함은 인생 후반부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몸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건도 관계도 감정도 목표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가볍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랍 하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변화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하나, 환경이 가벼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이 밝아지고 숨 쉴 여유가 생깁니다. 둘,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색 결정이 빨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머뭇거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내 감정이 안정됩니다. 사소한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진폭이 줄어듭니다. 다섯, 행동이 주도적으로 바뀝니다. 어쩌다 보니 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여섯,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곱, 통제력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도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통제하면 회사가 안정되고 성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환경이 오든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통제력을 되찾는 가장 경제적인 경영 기법이다. 정리의 목적은 깨끗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정리의 진짜 목적은 내 마음의 질서를 세우고 감정의 균형을 잡고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에너지 누수를 줄이고 삶의 속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안의 풍경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경은 내가 내 삶을 직접 운전하기 좋은 환경인가? 아니면 그냥 끌려다니기 쉬운 환경인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이 다시 통제력을 손에 쥐는 첫 번째 핸들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핸들은 언제나 당신 손이 가장 먼저 닿는 작은 물건 하나에서부터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정리는 선택 능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도 결국 선택의 누적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무엇을 포기할지.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걸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이것은 단지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신호입니다. 정리는 결국 우선순위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 지금 필요한 물건, 자주 쓰는 물건, 미래를 위해 보관할 물건,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 지금의 나와는 맞지 않는 물건, 이것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회사는 위기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도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가? 지금 이 시기에 꼭 있어야 할까를 스스로 물어보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의 우선순위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집을 방문하면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봤습니다. 선택이 느린 사람들, 작은 결정 앞에서도 쉽게 피곤해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반드시 이런 물건들이 눈에 띕니다. 버릴지 말지, 몇 년째 고민 중인 옷들, 어디에 둘지 몰라, 방 한쪽에 쌓아둔 상자들, 읽을까 말까 하며 여기저기 흩어진 책과 신문, 언젠가 고치겠다고 세워둔 고장난 가전제품,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며 박스에 넣어둔 자잘한 물건들. 이 물건들은 모두 미완의 결정입니다. 끝내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미완의 결정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뇌는 계속 부담을 느낍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뤄둔 수많은 결정들이 쌓이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여유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선택 앞에서 특히 더 지치고 더 망설이게 됩니다. 정리는 이 미완의 결정을 하나씩 끝내는 행위입니다. 이 옷은 나와의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이 서류는 이제 역할을 다했구나. 이 물건은 앞으로의 내 삶과는 방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머릿속에 쌓여있던 열린 창을 하나씩 닫아가는 것입니다. 선택 능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 도구가 바로 물건입니다. 물건에는 우리의 감정, 기억, 돈 습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 삼아 연습을 하면 실제 인생의 큰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기준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금 쓰는 물건, 매일 혹은 일주일 안에 한 번 이상 손이 가는 물건들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오히려 더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자리를 가장 좋은 곳에 마련해 주세요. 2.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이건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 계절의 영향, 건강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떠오르는 용도가 없다면 이제는 떠나보낼 시기일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대부분은 정리 대상입니다. 특히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말이 따라붙는 물건은 실제로 그 언젠가는 잘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삶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면 그 물건은 과거의 내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4. 언젠가라는 단어가 붙는 물건 언젠가. 읽을 책 언젠가 할 운동기구. 언젠가 입을 옷 언젠가 쓸지도 모를 각종 도구들. 경험상 언젠가라는 말이 붙는 물건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의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언젠가의 나에게 떠넘겨둔 책임일 뿐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의식해도 정리해야 할 목록이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준만 적용해도 사람의 선택 속도는 놀랄 만큼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10분이 걸리던 결정이 어느 순간 1분 안에 끝나고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 삶의 중요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정리가 되면 사람의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충동이 줄어듭니다. 공간이 단순해지면 눈에 들어와 나를 자극하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자꾸 눈에 띄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사들일 일도 줄어듭니다.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상자 속에 묻혀있던 나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시간의 질이 올라갑니다. 물건 정리에 쓰던 에너지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1시간을 써도 정리해야지 라는 죄책감 속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뭘 해볼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삶이 계획적으로 변합니다. 집안의 물건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생각도 일정도 지출도 차츰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좋은 선택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내린 작은 선택이 오늘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가볍게 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선택 능력의 또 다른 이름은 책임감입니다. 사람이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후회할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선택을 미루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를 다음으로 미룹니다. 정리는 아주 작은 책임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오늘 버린 물건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당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감각을 키웁니다. 그 감각이 모이면 언젠가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선택 능력을 되살리는 가장 실질적인 훈련이다. 집안의 물건 앞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사실은 내 인생의 큰 결정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옷 한 벌, 책 한 권, 상자 하나를 앞에 두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그래 괜찮다라고 대답하며 한 가지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선택 근육은 분명히 한 번 더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야말로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줄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리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한 번 싹 해버려야지. 명절 전에 날 잡아서 다 치우면 되지. 정리를 하나의 큰 이벤트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또 수많은 집을 보며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벤트로 하는 정리는 반드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캠페인, 한 번의 혁신으로는 조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작은 습관들이 바뀌어야 그 변화가 유지됩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대청소로 잠깐 깨끗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과 기존 작은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몇 주만 지나도 집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없는 정리는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키기 쉬운 아주 작은 규칙들이 모여 시스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 왔다면 제자리가 있다.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영수증, 편지, 약봉지, 택배 박스, 볼펜, 장바구니. 이 물건들에 들어오는 길만 있고 돌아가는 자리가 없으면 집은 금방 어지러워집니다. 작은 바구니, 하나, 서랍 한 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류는 여기라는 약속만 있어도 어지러움의 속도는 훨씬 느려집니다. 둘, 2분 안에 끝나는 정리는 지금 한다. 어떤 정리는 2분이면 끝납니다. 방금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는 일, 우편물을 보고 바로 버릴 것과 둘 것을 나누는 일, 설거지 한두 개를 바로 씻는 일, 쓰고 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두는 일, 이런 것들을 나중에로 미루기 시작하면 집은 금방 엉망이 됩니다. 반대로 2분짜리 정리를 그 자리에서 끝내는 습관이 생기면 큰 정리를 할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간다. 새 옷을 한 벌 들였다면 안 입는 옷 한 벌을 내보냅니다. 새 접시를 샀다면 잘 쓰지 않는 접시 하나를 정리합니다. 물건이 늘어나는 속도와 줄어드는 속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집이 창고가 되는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낸 마무리 10분을 남겨둔다. 하루를 마칠 때 10분만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식탁, 거실, 싱크대 현관을 돌아보며
눈에 거슬리는 것을 딱 하나씩만 정리합니다. 완벽하게 치우려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남긴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깨끗한 집에서 눈을 뜨는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이 10분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자는 시작을 잘 못합니다. 조금씩 자주 가볍게 하는 사람이 결국 먼 길을 갑니다. 정리가 되면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벼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가벼움입니다.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집을 나설 때 필요한 것을 찾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가방 열쇠, 지갑,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작은 지저분함 때문에 괜히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정 피로가 줄어듭니다. 입을 옷, 쓸 물건, 둘 공간을 두고 하는 자잘한 선택이 줄어들면 머리가 덜 지칩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과 집착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알게 되면 그냥 사두자는 마음의 소비가 줄어듭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는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시간이 선명해집니다. 정리해야지 라는 부담에 묶여있던 시간이 풀리면 하고 싶었던 일에 시간을 쓸 여유가 생깁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벼운 조직이 빠르고 빠른 조직이 이긴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벼운 사람만이 기회를 잡고 방향을 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듭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계속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시각적 잡음이 줄어들면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던 횟수가 줄어듭니다. 시간 감각이 복구됩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시간을 늘 쫓기듯 사용합니다.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단정해지면 해야 할 일들이 또렷이 보이고 시간을 미리 계획할 여유가 생깁니다.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뇌의 에너지가 핵심 활동에 집중됩니다. 책을 펴면 글자가 들어오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이 가고 일을 하면 일이 진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입니다. 정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즉시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성공이 계속 쌓이면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서서히 바뀝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다시 자신을 믿게 됩니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는 물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리의 1단계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2단계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3단계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 마지막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통해 공간의 여백이 생기면 그 여백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위한 자리이고 새로운 배움이 들어올 자리이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여유입니다. 정리된 집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정리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 낡은 습관, 오래된 집착,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미 끝난 관계 필요 이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미련들, 이것들이 진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물건을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재편성 도구다. 정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심리, 철학, 경영, 습관, 인간관계가 모두 얽혀 있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사고방식, 감정 구조, 시간 구조, 소비 구조, 선택 구조, 인간관계, 미래 설계까지 우리의 삶은 결국 구조가 지배합니다. 정리는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술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내 인생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리된 집은 끝이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정리를 끝낸 사람은 드디어 새로운 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집안의 물건 이야기에서 시작해 돈이 새는 구조 감정과 관계 선택과 통제력 그리고 인생의 방향까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모였습니다. 정리는 집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나이가 들어 만난 분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때로는 80대가 넘은 분도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집은 오늘부터도 바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집이 바뀌면 남은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는 화려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년 노년의 분들께 이런 작은 출발 계획을 자주 권합니다. 첫째 날 서랍 한 칸만 정리합니다. 서랍을 하나 열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꺼내보고 묻습니다. 이 서랍은 앞으로의 나를 돕는 서랍인가? 과거의 나를 박제해두는 서랍인가? 그 질문을 떠올리며 쓰지 않는 것들은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서류, 자주 쓰는 물건, 꼭 필요한 약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둘째 날, 식탁 위를 비웁니다. 식탁은 집의 중심입니다. 식탁 위가 서류 택배 박스 잡동사니로 덮여 있으면 그 집의 대화도 식사도 눈빛도 함께 가려집니다. 식탁 위에 밥 찻잔 조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각자의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날 저녁 조금 더 넓어진 식탁에 밥 한 끼를 올려보십시오. 같은 밥인데 마음에 오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셋째 날 현관을 정리합니다. 현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신발이 쌓여 있다면 계절에 맞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웁니다. 오래 신지 않은 신발 중 발이 아프거나 모양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과감히 보내주십시오. 현관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 날 옷장을 살펴봅니다. 지금의 내 나이, 내 체형, 내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골라보십시오. 언젠가 살 빼면 입어야지 젊을 땐 잘 어울렸는데 이런 옷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나를 도와주는 옷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붙잡아 두는 옷일 수 있습니다. 그 옷들을 떠나보내고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단정하게 해주는 옷들에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다섯째 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이미 마음이 떠난 반찬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통들을 정리합니다. 냉장고는 우리의 소비와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냉장고가 단정해지면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 대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네 라는 감각이 자라납니다. 여섯째 날 내 자리를 만듭니다. 집안 어딘가에 나만의 작은 자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스탠드 조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책 한 권, 메모지와 펜 한 개만 두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이곳을 생각의 자리로 정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환경과 함께 마음의 구조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앞으로의 날을 그려봅니다. 정리가 조금 진행되면 집안에 이전에는 없던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앞에 서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공간에 앞으로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을까? 운동기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화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손주가 누워 책을 보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답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집만이 아닙니다. 집을 보는 나의 눈,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볼 때 아깝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면 이제는 지금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집 안을 돌며 이걸 언제 다 치우나 라는 한숨이 나왔다면 이제는 오늘은 어디를 조금 더 가볍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 후반부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정리는 결국 이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나는 과거의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둘째, 나는 지금의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나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는 것. 중장년 노년의 시기는 잃는 것이 많은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역할, 건강 사람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리는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잘 맞는 작업입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본 나이이기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떠나보낼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집안일 정도로 낮추어 보지 마십시오. 정리는 인생을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물론 혼자 다 해내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때로는 친구와 함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에 한 칸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방향만 앞으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뒤돌아보고 싶은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할 날은 아직 남아있는 날들입니다. 그 남은 날들을 위해 집안의 작은 한 칸부터 다시 열어보는 것, 그 용기가 앞으로의 당신 인생을 예상보다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집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내 남은 인생이 머무는 곳이다. 그러니 이 집을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에 어울리게 만들어 보자. 그 결심이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딱 한 칸만 바꿔보자. 그 한 칸이 바뀌는 순간 이미 인생의 방향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서랍 하나를 열었던 그 날이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구나.